며칠 전까지는 꽃도 피고 날씨도 화창하더니 오늘은 비가 내리려는지 하늘이 흐리고 바람도 부네요. 이래서 변덕스러운 봄 날씨는 알다가도 모를 여자 마음 같다고들 하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에서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방금 남편을 출근시키고 흐린 하늘을 보며 집에서 차를 마시다가 문득 형님과 시어머니가 생각나 사연을 보내요. 재밌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동네 친구의 이야기 들어준다 생각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남편과 저는 대학교 동창으로 대학교 때부터 10년 동안 연애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남편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 연애 시절 저에게 가족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오로지 형만 챙겼고 형과 자신이 싸우면 형이 잘못했어도 동생인 자신만 혼냈다고 해요. 그래도 아버지가 가족들 모르게 맛있는 사탕이나 과자를 사주시고 아버지가 남편을 많이 예뻐해 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아버지가 남편이 20대 중반 때 돌아가셨어요. 그때 남편과 저는 한창 연애 중이었는데 그 당시 남편은 정말 힘들어 했습니다. 남편이 말하길 아버지는 세상에서 유일한 내 편이었고 자신의 전부였다고 하며 하늘이 무너진 기분이라고까지 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며 저는 제가 남편의 진짜 가족이 되어줘야겠다고 결심했고 그로부터 몇 년 뒤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시댁에 간 날이었어요. 시댁에는 시어머니, 아주버님, 형님, 그리고 4살 된 조카 민호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아주버님은 회사 일 때문에 해외로 출장을 가신 상태였습니다. 아주버님은 회사에서 해외 영업부에 계셔서 해외 출장이 아주 많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 결혼식 때도 출장 중이라 오시지 못하셨어요. 형님은 앞치마를 하고 혼자 부엌에서 음식을 차리느라 바빠 보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오느라 고생했다며 거실에 앉으라고 하고 저에게는 형님 도와서 밥상을 차리라고 했어요. 저는 어색하게 부엌으로 가서 형님에게 뭐 도와드릴 거 없냐고 물었습니다. 딱 보면 몰라? 수저도 놓고 국도 뜨고 밥도 푸고 할 게 태산이야. 지금 나 바쁘니까 동서가 알아서 눈치껏 좀 해. 사실 상견례 날과 결혼식 날 형님의 인상이 날카로워 보이시긴 했는데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저는 저에게 짜증이 가득 섞여서 말씀하시는 형님에게 뭐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결혼 후 처음으로 온 날인데 굳이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아서 형님 옆에서 눈치껏 수저를 놓고 밥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식사 준비를 마치고 형님은 거실에 있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아들 민호를 불렀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저는 식사를 시작했지만 형님은 아들 민호 밥을 먹이느라 본인 밥은 먹지도 못하시더라고요. 민호가 밥을 먹기 싫었는지 먹기 싫다고 난리였거든요. 형님은 그런 민호에게 이러면 안 된다고 하시며 밥을 억지로 먹이고 있었습니다. 네가 밥을 맛있게 만들어 봐라. 얘가 그러면 아주 못 먹어서 한달이지. 아유, 너는 도대체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간 하나 제대로 맞추지 못해? 국은 짜고 반찬들은 밍밍하고 밥물도 제대로 못 맞춰서 밥이 아니라 생쌀을 먹는 기분이구나. 엄마, 여기가 고급 한정식집도 아니고 일반 가정집에서 이 정도면 맛있지 뭐. 갈비탕에 각종 나물까지 다 하느라 형수 혼자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렇게 맘에 안 들면 엄마가 직접 간을 하시던가요. 형수도 혼자 시댁에서 살면서 이제 4살 된 민호 돌보느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마가 형수 좀 도와줘요. 어머머, 얘 좀 봐라. 제가 일하면 얼마나 한다고 그런 소리를 하니? 옛날처럼 냇가에서 직접 방망이 두드려가며 빨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궁이 떼서 밥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요새는 버튼만 누르면 따뜻한 물 나오고 밥은 밥통이 다 해주고 빨래는 세탁기가 다 해주는데 힘들긴 뭐가 힘들어? 하여튼 요새 젊은 것들은 약해 빠졌다니까. 형님은 시어머니의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는데 표정은 화가 잔뜩 나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발언에 부엌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싸해졌어요. 어른들은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고 오직 민호만이 밥 먹기 싫다고 짜증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분위기에서 밥이 더는 넘어가지 않았어요. 형님은 민호를 먹이느라 밥을 한 술도 뜨지 못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형님이 밥을 못 먹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고 짜다는 국을 벌컥벌컥 마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입맛이 없어서 형님에게 제가 민호를 먹일 테니 형님 밥 좀 드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민호 옆에 갔는데 민호는 아직 친하지 않은 저를 크게 경계했고 오히려 더 크게 울고 짜증을 냈습니다. 결국 민호를 먹이는 것은 다시 형님의 몫이 되었어요. 형님이 민호와 씨름을 할 동안 시어머니와 남편은 밥을 다 먹었고 시어머니는 남편을 데리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로 나가면서 빨리 과일을 내오라고 했어요. 저는 형님은 밥을 하나도 드시지 못했으니 형님 식사하시라고 하고 제가 과일을 깎으려고 했지만 주방에 과도와 쟁반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형님이 일어나서 과도와 쟁반 그리고 과일을 꺼내서는 그냥 본인이 할 테니 밥상만 좀 치워달라고 했어요. 제가 형님에게 식사는 더 하지 않으시냐고 물어보니 형님은 저를 매섭게 째려보시면서 내가 지금 밥이 넘어가게 생겼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형님을 돕고 싶었는데 형님은 자꾸 저에게 화만 내셨어요. 자꾸 저에게 화만 내는 형님, 그리고 며느리에게는 박하게 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진심으로 걱정되었습니다. 그날 시댁에서 나와 집으로 가면서 남편에게 형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물었어요. 형님은 아주버님과 회사에서 만났고 원래는 형님과 아주버님 둘이 살며 같이 회사에 다녔다고 합니다. 결혼 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임신을 했었는데 그 당시 회사에 일이 엄청 많아서 형님은 회사에 자신의 임신 사실도 말하지 않은 채 무리해서 일했어요. 그러다 아기가 유산이 되어버렸고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친 형님은 오래 다녔던 회사를 관두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아주버님과 형님은 다시 아기를 갖기 위해 노력을 했고 다행히 바로 아기가 생겼는데 그 아기가 바로 민호였어요. 이렇게 민호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주버님은 그 뒤로 해외 출장이 많아졌습니다. 아주버님은 혼자 계신 시어머니 그리고 밤에 민호와 형님만 집에 있는 것이 걱정되어서 형님에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자고 했다고 해요. 형님 역시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 걱정되었다며 흔쾌히 합가하겠다고 해서 형님과 시어머니는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형님은 정말 잘 웃고 아주 밝은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형님과 시어머니와 같이 산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 형님은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고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집에 갈 때마다 아주버님은 출장을 가 있고 형님은 민호도 보고 집안일도 하느라 너무 지쳐 보여서 남편이 시댁에 한 번씩 가 민호와 놀아주거나 집안일이라도 도와주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남자가 무슨 집안일이냐며 절대 못하게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형님에게 둘째 아들이 왔으니 제대로 밥을 먹여야 한다며 평소보다 더 많은 음식을 준비하게 시켰습니다. 남편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러 갔는데 오히려 자신이 가면 형님의 일거리가 더 늘어나는 것 같아 편하게 가지도 못하고 도움도 주지 못했다고 해요.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니 형님이 왜 그리 쌀쌀맞고 날카롭게 이야기하는지를 알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키워보지 않아서 잘 모르긴 하지만 요새 4살은 미운 4살이라고 불릴 정도로 자기 고집을 많이 부리고 때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아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장난감을 사주지 않는다고 때를 부리는 모습을 보면 아이 하나 제대로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는 일인지 정도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미운 4살 아이를 키우는데 남편은 해외 출장으로 집에도 없고 시어머니는 도와주기는커녕 구박하고 타박하는데 어떻게 말이 예쁘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저 형님이 같은 여자로서 안쓰러울 따름이었답니다. 그 뒤로 저는 제사 명절 때 시댁에 가기는 했는데 갈 때마다 형님은 여전히 힘들어 보이셨고 시어머니는 형님을 많이 구박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형님이 계셔서인지 시어머니가 저에게 직접 싫은 소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형님이 안타깝긴 했지만 나이도 어린 제가 형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도우려고 하면 할수록 형님이 처리해야 할 일은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댁에서 가만히 형님의 뒤에서 형님이 하던 일을 눈치껏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났어요. 퇴근하고 집에 있는데 남편이 진지하게 할 얘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고 물으니 형님이 몸이 매우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요. 아주버님은 형님 병간호하느라 병원에서 지내야 할 것 같아 당분간 시어머니를 우리가 모셔야 할 것 같은데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형님을 구박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종종 봐서 우리 집에 오신다는 것이 반갑지는 않았어요. 많이 걱정되었지만 당장 뭐 어찌할 도리가 없었고 어차피 저는 평일에는 출근하느라 집에는 아침 저녁에만 있으니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말에 알겠다고 하고 시어머니를 우리 집에서 모시게 되었어요. 그 주 일요일, 남편의 말대로 시어머니가 자신의 짐을 챙겨서 우리 집으로 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집을 한번 쓱 둘러보시더니 아주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좁은 집구석에서 답답해서 어떻게 사냐고 하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전에 아주버님, 형님, 시어머니가 살던 집은 방 4칸에 40평짜리 집이었지만 우리 집은 방 3칸에 30평대의 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푹 쉬시더니 작은 방에 시어머니의 짐을 풀었었어요. 저는 그동안 밀키트의 힘을 빌려 이것저것 음식들을 차렸습니다.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시어머니와 같이 살아야 하는데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시어머니는 작은 방에 짐을 다 풀고 우리 집 구석구석을 살피셨습니다. 그러다가 베란다에 있는 쓰레기 봉지 안에 있던 밀키트 포장지를 보셨어요. 너 설마 이 시어머니 음식을 밀키트로 준비했니? 하여튼 요새 젊은 것들은 꼼수 부릴 줄이나 알지 정성을 들일 줄 몰라요. 자고로 음식이란 것은 말이다. 하나하나 다 직접 손질하고 다듬으면서 정성이 들어가야 맛있는 거야. 요새는 나 젊을 때처럼 밭에서 다 따와 사는 것도 아니고 마트에만 가면 식재료가 널리고 널렸는데 음식을 직접 해야지 밀키트가 뭐니 밀키트가. 이제 내가 이 집에 있는 이상 밀키트는 절대 안 된다. 알겠니? 요새는 그렇게 마트에서 재료들 사서 직접 하는 것보다 밀키트로 하는 게 더 저렴하고 맛있어요. 요새는 옛날과 시대가 다르다고요. 요새 밀키트가 얼마나 맛있는데 아무리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도 음식에 정성과 손맛이 들어가야 맛있는 건 변하지 않아.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든 게 어떻게 맛이 있겠니? 직접 재료도 손질하고 양념장도 직접 만들어야지. 밀키트가 뭐야? 둘째 너 다시는 밀키트 쓰려는 생각하지도 말아라. 알겠어? 시어머니는 저에게 다시는 밀키트로 상을 차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서 음식이 하나도 입에 맞지 않아 못 먹겠다고 하시는 건 아닐지 걱정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밀키트로 준비한 밀푀유 나베와 갈비찜을 국물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드셨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드실 것이면서 왜 그리 밀키트는 질색팔색을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되었어요. 어찌됐든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그날은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그릇이 좀 많이 나와서 남편이 설거지를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무장갑을 낀 남편의 모습을 발견하시고는 남자가 무슨 설거지냐며 화를 냈고 저는 그래도 우리 집에 오신 첫날인데 굳이 시어머니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싶지는 않아 그냥 저 혼자 부엌을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원래 6시 정도에 일어나 간단히 빵이나 시리얼을 먹고 출근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핸드폰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를 깨우셨습니다. 너무 이른 시간인 것 같아 시계를 보니 아직 새벽 5시였어요. 겨울로 난 여자가 아직도 그렇게 잠을 자고 있어? 얼빠진 년 같으니라고 빨리 일어나서 밥 안 해? 5시밖에 안 됐는데 웬 밥이야. 그리고 희주도 회사에 출근해서 일해야 하니까 지금 자야 해. 괜히 희주 깨우지 말고 정 배고프면 엄마가 알아서 밥해 드세요. 우리는 빵이랑 시리얼 먹으면 되니까. 세상에나, 남자가 밖에서 일하는데 빵 쪼가리랑 배에 차지도 않은 시리얼을 먹이고 출근시키는 게 말이 되니? 기가 막혀서 말이 다 안 나오네. 그리고 아무리 여자가 밖에서 일한다고 해도 가족을 위해 아침밥은 당연히 차려야 하는 거 아니야? 김희주, 얼른 일어나. 어서 일어나서 밥하라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새벽 5시부터 일어나라고 난리를 치셨고 그 덕에 저는 잠이 다 깨버렸습니다. 시간도 남았고 잠이 깨버린 김에 밥이나 하자 싶어서 부엌으로 갔고 남편도 같이 하려고 부엌에 따라왔어요. 정훈이 너는 회사 가서 일해야 하니까 좀 더 자. 남자가 밖에서 일하려면 지금 푹 쉬어야지. 어머니, 저도 정훈 씨처럼 회사에서 일해요. 그런데 왜 저는 부엌에서 밥을 해야 해요? 네가 그깟 일 뭐 얼만큼이나 한다고? 나 때는 말이다. 옛날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지하수 길러오고 아궁이에 불 떼고 했어. 낮에는 밭일하고 밤에는 시부모 모시기까지 했다. 요새는 수도꼭지만 돌리면 물 나와. 아궁이에 불 뗄 일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리고 네가 돈 벌어봤자지. 네가 정훈이보다 돈 더 많이 벌어와? 그럼 내가 인정해줄게. 그건 아니지만 요새같이 여자도 남자와 같이 맞벌이하는 시대에 여자만 집안일하고 부엌일하는 거 부당하다고 생각돼요. 어머니를 모시고 계시니 아침 식사는 차려드리겠지만 남편도 저와 같이 집안일 동등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제 생각을 이야기했고 시어머니는 어떻게 어른한테 그렇게 말대꾸를 할 수가 있냐며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날이 걱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할 말은 제대로 하고 살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일부러 더 크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할 동안 밥은 다 되었고 일단 저는 밥을 차렸으나 밥맛이 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 음식만 차리고 출근 준비해야 한다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대충 밥을 먹고 방으로 와서는 미안하다고 자신이 더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분명 남편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괜히 남편이 미웠고 그저 이 상황이 짜증났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그냥 대충 알겠다고 하고 먼저 출근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 후 집에 왔는데 집이 엉망진창이었어요. 오전에 음식을 먹은 그릇, 그리고 오후에 어머니 혼자 밥을 드신 그릇이 그대로 다 부엌에 쌓여 있었습니다. 화장실 앞에는 어머니가 사용하셨던 수건, 어머니의 옷과 속옷까지 널브러져 있었고 집은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왔니? 빨리 와서 설거지하고 청소도 하고 저거 빨래도 좀 해라. 나 내일 입을 속옷 없으니 지금 당장 세탁기 돌려야 해. 아, 그리고 나 아직 저녁 안 먹었으니까 빨리 밥도 하고. 아유, 너 기다리다가 백가죽이 등가죽에 달라붙겠다. 그냥 너는 1시간 정도 일찍 나오면 안 되니? 여자가 바깥일 해봤자 뭐 얼마나 한다고. 솔직히 너 하나 없다고 회사 안 돌아가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렇게 배고프시면 먼저 밥해서 드시지 그러셨어요. 그리고 속옷도 없으시면 어머니가 낮에 세탁기 돌리시면 될 텐데요. 내가 왜? 네가 있는데 내가 왜 밥을 하고 세탁기를 돌려? 잔말 말고 얼른 집안일 좀 해라. 청소도 좀 하고. 아주 집이 먼지투성이구나. 어휴, 집안일을 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시어머니는 퇴근하고 온 저에게 집안일을 시키셨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퇴근해서 집안 상태를 보고 깜짝 놀라 자신이 청소라도 하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바깥일 하고 온 사람이 어떻게 집안일을 하냐며 남편은 손 하나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요. 저는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이러다 말겠지 싶어 일단 참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났어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밥하고 퇴근하고 와서는 청소, 밀린 설거지, 빨래까지 하느라 밤 10시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고작 이틀이었지만 너무 힘들고 회사에서도 일하다가 졸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퇴근하자마자 청소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침대에 그대로 뻗었습니다. 퇴근한 제가 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자 시어머니는 큰 방 문을 벌컥 열고 저를 깨워 얼른 일어나라고 했어요. 저는 이대로 가다가는 죽겠다 싶어서 시어머니한테 저도 일하고 와서 힘드니 오늘은 쉬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네가 뭐가 힘드냐고 큰 소리 치셨고 그때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왔어요. 남편은 이 상황을 보고 희주가 몸이 10개도 아닌데 일하고 와서 집안일까지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엄마가 아느냐고 하자 시어머니는 이게 여자한테 홀라당 넘어가서 정신 나간 소리 한다며 예전에는 아픈 시부모 병시중도 들고 뗄감도 떼우고 밭일도 하고 집안일도 혼자 다 했다며 이 정도 해도 네 마누라 안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집에서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그냥 집 밖으로 나갔고 남편 역시 저를 따라 나왔어요. 제 뒤를 쫓아나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는 멍청한 놈이라며 손가락질을 하셨습니다. 집 앞 공원에서 남편에게 도대체 형님은 어디가 얼마나 아프시길래 시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보냈냐며 하소연을 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형한테 잘 말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겠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외근을 갔다가 차 타고 회사로 복귀하는 길에 시내에 있는 형님을 봤어요. 그런데 형님이 평소와는 다르게 예쁘게 차려입고 친구들로 보이는 사람들과 신나게 시내를 걷고 있습니다. 분명히 많이 아파서 시어머니도 우리 집으로 보냈는데 길에서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니 진짜 아픈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오신 뒤로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밥하고 퇴근하자마자 쉬지도 못하고 각종 집안일에 시달리고 있는데 형님은 친구들과 함께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며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저는 왠지 모르게 형님에게 배신감이 느껴지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퇴근 후 저는 형님한테 전화해서 잠깐 만나자고 했어요. 형님은 지금 병원에 있어서 나가기 힘든데 무슨 일이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형님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낮에 형님과 친구들과 시내에서 돌아다니시는 것 다 봤는데 무슨 병원이냐고 했어요. 형님은 못 믿겠으면 병원에 와보라며 형님이 계신 병원과 호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형님이 오후와는 다르게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셨어요. 그렇게 누워있는 형님에게 차마 따지지는 못하겠고 어디가 얼마나 아프신지 물었습니다. 아주버님은 형님이 췌장암 말기라고 하며 내일부터 항암치료 들어가는데 치료 들어가기 전에 친구들이 병문안 와서 잠깐 시내에 나갔던 것이라고 했어요. 알고 보니 형님의 친구들이 암 진단 소식을 듣고 항암 치료를 시작하려면 머리카락이 많이 빠질 것이고 당분간은 외출도 하기 힘들 테니 본격적인 치료 전에 예쁜 옷을 입고 꾸미고 시내 구경하자 그래서 오후에 잠깐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당황해하자 아주버님은 잠깐 음료수를 사온다며 나가셨어요. 그전에는 제가 너무 흥분된 상태라 잘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 형님은 황달기가 심해 보였고 눈 흰자위도 노랬습니다. 그런 형님을 보니 안쓰러웠고 괜히 눈물이 났어요. 울긴 왜 울어, 동석. 사실은 나 지금이 가장 행복해. 진호를 못 보는 것이 슬프기는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지겨울 정도로 누워서 자고 시간 되면 알아서 밥도 나오고 남편도 출장도 미루고 항상 내 옆에 있으면서 너무 잘해줘. 무엇보다 어머니 잔소리 안 들어도 되고 말이야. 동서는 요새 힘들지? 내가 미안해. 형님의 말을 들으니 그동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암에 걸린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하다는 말 한마디에 그동안 힘들고 마음고생했던 모든 순간이 다 담긴 것 같아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펑펑 나왔어요. 저는 형님의 손을 잡고 그저 울었습니다. 그리고 형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 병원에서 나왔어요.
집으로 향하는 길에 이미 퇴근해서 집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형님의 상태를 말해줬습니다. 남편은 형이 말을 안 해줘서 몰랐다며 대충 아픈 것만 알았지 그 정도인 줄은 몰랐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형과 통화 한번 해봐야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고 저는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심술이 잔뜩 난 표정으로 거실에 있었어요. 지민이 그년이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니? 아니 젊은 년이 도대체 어디가 얼마나 아프길래 병원에 그리 누워있어? 하여튼 약해 빠져서 뭐 어디에 써먹을 수나 있겠니? 엄마 내가 이야기했잖아. 형수 지금 췌장암 걸렸다고. 암 환자한테 그게 할 소리야? 암? 옛날이야 죽을 병이지 요새는 약만 먹으면 다 나아. 얼마 전에 내 친구도 갑상선암 걸렸었는데 싹 다 나아서는 이번에 중국으로 여행을 간다더라. 요새 같은 시대에 그깟 암 가지고 유세는. 시어머니는 아프다는 형님 걱정은커녕 오히려 약해 빠졌다고 더 크게 뭐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런 뻔뻔한 모습을 보니 그동안 시어머니가 형님을 얼마나 못살게 굴었을지 상상이 갔어요. 그날 밤 저는 형님 생각에 너무 마음이 아파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5시가 되니 어김없이 시어머니가 밥하라고 저를 깨웠어요. 하지만 저는 전날 너무 울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고 그 모습을 본 남편이 저에게는 더 잘하고 하며 자기가 하겠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밖에서 일해야 하는 남자가 무슨 부엌에서 일하냐고 하시며 세상 말세라고 소리를 질러대셨습니다. 제발 좀 그만 좀 해요. 형수도 모자라 희주까지 병에 걸려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계속 그렇게 희주 괴롭히면 여기서 나가요 그냥. 이놈 보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엄마를 내쫓을 생각을 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 차별하면서 키웠잖아. 항상 형 밥그릇에는 계란 프라이나 햄이 있었지만 나한테는 단 한 번도 없었어. 아버지 재산도 다 형한테만 주고 나한테는 돈 한 푼도 안 주셨으면서 나에게 무슨 대접을 받고 싶어서 이 난린데? 지금 많이 참고 있으니 더는 제발 희주 괴롭게 하지 마.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우리 괴롭게 하면 이 집에서 쫓아버릴 테니까 그럴 줄 알아요. 밥은 안 쳐놨으니 알아서 국 데워서 드세요. 희주는 밖에서 아침 먹을 거야. 희주야, 얼른 출근 준비해. 남편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다 내뱉고는 출근 준비한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일단 남편과 함께 출근 준비를 하고 평소보다 일찍 나와 집 근처 국밥집에 갔어요. 국밥을 먹으며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지만 당장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면서요. 그리고 자기도 우리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며 눈물을 보이는데 남편이 짠하고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동안 저와 어머니 사이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눈에 훤히 보이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봐서라도 저는 조금 더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퇴근하고 와보니 집이 정리되어 있었고 남편도 퇴근해 있었어요. 남편이 일부러 1시간 일찍 퇴근해서 집 청소를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왜 네가 이런 하찮은 일을 하냐며 집안일은 며느리 시키면 되니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든 말든 남편은 혼자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까지 해놨고 저는 제 생각을 해주는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새벽 5시에 저를 깨우기는 했지만 남편은 저와 함께 일어나 식사 준비를 하고 집안일도 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정말 못마땅해 했지만 남편이 계속 이러면 집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난리를 쳐서 그런지 가만히 계셨어요. 그리고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형님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형님은 제가 갈 때마다 몸이 더 야위시고 힘들어 보였지만 제가 가면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하루는 형님이 저에게 그동안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사실 처음부터 제가 여동생 같고 좋기는 했지만 시어머니 모시고 말썽꾸러기인 4살 아들까지 키우니 너무 힘들어서 말이 뾰족하게 나갔다고 했어요.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렸다고 하시며
싫어서 그런 건 아니었으니 혹시 서운한 마음 있었으면 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는 형님이 좋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와 같이 살아보니 형님의 마음을 알겠다고 하며 그동안 아이도 키우고 어머니도 모시고 사느라 정말 힘드셨겠다고 했어요. 형님은 제 말에 빙긋이 웃으시더니 아프긴 해도 마음은 가장 편하다며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형님에게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어서 빨리 병 다 낫고 같이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시내도 멋지게 입고 돌아다니자고 했어요. 형님은 제 말에 꼭 그러자고 하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제가 정말 듣기 싫었던 소식이 들렸어요.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바로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의 친정 가족들은 다들 장례식장에서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형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형님의 친정 가족들에게도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장례식 둘째 날인 다음 날, 저와 남편은 아침부터 가서 형님의 가족들을 도와드렸습니다. 한창 도와드리는데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시어머니가 장례식장에 오자 형님의 친정엄마는 표정이 일그러졌지만 그래도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젊은 애가 췌장암이 뭐야 췌장암이. 전염 때문에 우리 큰아들이 아주 고생하잖아. 에이, 끝까지 도움이 안 되는 재수가 없는 년. 이 말을 들은 형님의 친정엄마는 눈이 뒤집혀서 밥을 먹으러 가려던 시어머니의 머리를 잡았습니다. 이 여편네가 제정신이야? 야, 손 안 놔? 지금 어디서 나한테 난리야 난리는? 너라면 이 상황에 난리 안 치게 생겼냐? 지금 건강했던 우리 지민이가 이렇게 된 게 다 누구 때문인데? 이 천벌 받으려나? 인연이 그렇게 시집살이 시킨 거 다 알면서도 꾹 참았어. 지민이가 네가 말은 그렇게 해도 좋으신 분이라고 해서. 지민이는 너를 끝까지 어머니로 모시려 했다고. 그런 아이가 이렇게 됐는데 너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냐? 그럼 내가 전현을 죽였다는 거야? 나는 맹세코 쟤한테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냥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하는 것 정도만 시켰다고. 개미 똥구멍만큼 일해놓고 이렇게 된 건 애초에 전현이 몸 약했던 거 아니야? 애초에 몸도 좋지 않던 니들 딸년을 우리 집에 시집 보낸 거 아니냐고. 그래, 그거네. 이거 완전 사기 결혼이야, 사기 결혼. 제발 좀 그만해. 엄마가 지민이 그렇게 달달 볶지만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어. 너까지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내가 도대체 뭘 어쨌다고 그래. 나 참 억울해서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그냥 나가. 나가라고 제발. 아주버님은 끝까지 뻔뻔한 시어머니에게 나가라고 장례식장에서 쫓아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의 손에 이끌려 악을 쓰며 장례식장에서 쫓겨났어요. 시어머니가 간 뒤 아주버님은 다시 오셔서 형님의 친정 식구들에게 죄송하다고 90도로 인사하며 사죄했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그런 아주버님을 보며 이게 어떻게 자네 잘못이겠냐며 그저 어깨를 토닥여주고 말았어요. 다음 날 형님은 화장장에서 한 줌의 재가 되어 납골당에 안치되었습니다. 이렇게 형님의 장례식이 마치고 저와 남편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왔더니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한 채 저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다. 젊은 것들이 몸이 허약하다면서 형님의 가족들을 사기 결혼으로 고소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혼자 한참을 중얼거리며 화를 내더니 저에게 얼른 집 정리하고 밥 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집을 보니 제가 장례식에 있는 동안 한 번도 청소하지 않았고 그동안 밥 먹은 것은 다 그대로 식탁에 있었고 설거지거리도 쌓여 있었어요. 저는 싸우고 뭐 할 기운도 없어 밥을 차리려는데 남편이 갑자기 어머니 방으로 가더니 어머니의 짐을 챙겼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왜 내 짐을 챙겨? 그냥 나가세요. 제발 우리 앞길 막지 말고 나가시라고요. 이게 상가집 갔다가 귀신이 들렸나? 갑자기 이게 뭔 짓이야? 내가 형수 장례식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알아요? 이러다가 우리 희주도 엄마 때문에 죽겠구나 싶었어.
근데 나는 희주 없으면 못 살아. 한날 한시도 못 산다고. 엄마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 내 엄마인 게 너무 불쾌하고 너무 싫어. 나가, 그냥 나가. 나 혼자 어디 가서 살라는 거야. 그게 말이 돼? 왜 못 살아? 엄마가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아버지 사망보험금 다 그대로 있잖아. 그 돈으로 월세방을 구하든 찜질방에 가든 알아서 하시라고요. 나는 엄마랑 같이 못 살아. 나가. 남편은 시어머니의 짐을 다 챙겨서 밖에 던져버리고 시어머니도 쫓아내버렸습니다. 네가 날 쫓아내면 갈 곳 없을 줄 아냐? 난 지훈이네 집에 가면 되지 뭐. 이제 2번 다시는 나 찾지 마라. 나도 너 내 아들로 생각 안 할 테니까 우리 연 끊고 살자. 시어머니는 끝까지 큰 소리 뻥뻥 치며 갔습니다. 남편은 혹시 다시 찾아올 수도 있으니 현관 비밀번호까지 바꾸자고 했어요. 그날 밤 저와 남편이 자고 있는데 누가 우리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도어록을 자꾸 눌렀습니다. 도둑인가 싶어서 남편을 깨워서 같이 나가보니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가 아주버님 집으로 갔지만 아주버님 집에서도 쫓겨나서 다시 우리 집에 오신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문이 안 열리자 저에게 전화했어요. 전화를 받아보니 어떻게 나간 지 하루도 안 돼서 비밀번호를 바꾸냐며 너희들이 그러고도 사람이냐고 했습니다. 아까 영 끊고 살자고 한 게 누군데 하루도 못 가서 이렇게 찾아와요? 여기 있어도 절대 문 열 생각 없으니 엄마 혼자 알아서 방 구해서 사세요. 우리 집에 며느리년들이 잘못 들어와서 집에 재수가 없어졌어. 이래서 집에 사람은 잘 들어와야 하는데 큰 년은 비리비리해서 죽어버리고 작은 년은 어른 무서운 줄도 모르고 아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다시 지훈이네 집으로 가야겠다. 몹쓸 놈들.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시어머니는 다시 아주버님 집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밖에서 끼쿵 소리가 들렸어요. 저와 남편은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 나가보았습니다. 나가보니 아파트 단지 앞 큰 길가에 자동차 한 대가 서 있었고 시어머니가 길에 누워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교통사고에 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 바로 119를 부르고 아주버님께도 연락했어요. 병원으로 간 시어머니는 수술을 받은 후 계속 의식 없이 누워 계시다가 이틀 만에 눈을 뜨셨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하시는 소리가 누구세요? 였어요. 아주버님, 저 남편 모두를 못 알아보시고 시어머니 자신의 이름도 몰랐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시어머니가 사고 때 머리를 다쳐 기억상실증에 걸렸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신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며 일단 기억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어요. 하지만 2달이 지나도록 시어머니의 기억이 돌아오지 않았고 더는 병원에서도 딱히 할 것이 없어서 일단 우리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아주버님 집으로 갈까 했으나 아주버님은 해외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다시 우리 집에 오셨어요. 모든 기억을 잃은 시어머니는 예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시기는 했지만 저와 남편을 깨우지는 않았어요. 조용히 혼자 부엌에서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을 드셨습니다. 그러다가 저와 남편이 일어나면 시어머니는 죄송하다고 하며 손을 싹싹 빌었어요. 이전에 막말하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겁을 잔뜩 먹은 아이처럼 변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집에 시어머니만 두기가 불안했지만 회사에 출근해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만 혼자 집에 두고 출근했어요. 하루는 퇴근하고 왔는데 온 집안에 탄내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 시어머니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했는데 냄비에 물을 넣지 않고 가스불을 켜서 냄비를 다 태우고 있었어요. 그나마 제가 그날 일찍 퇴근해서 다행이었지 조금만 늦었으면 집에 불이 날 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앞에 무릎까지 꿇고 잘못했다고 비셨어요. 저와 남편은 더는 안 되겠다 싶어 우리 집 근처의 치매 요양원으로 시어머니를 보냈습니다. 그 치매 요양원은 이 지역에서 시설도 꽤 크고 좋다고 소문난 곳이었어요.
그곳에 모시고 우리는 주마다 시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의 이름도 모르고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 얼굴을 보면 잘못했다고 비셨어요. 같은 병실의 할머니들은 시어머니에게 자기 이름도 모르는 바보라고 하며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구박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크게 화를 내며 욕을 했겠지만 지금의 시어머니는 무조건 사람들에게 잘못했다고 하며 사과를 하고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를 돌보던 간병인이 지민이라는 분이 누구냐고 했습니다. 저의 형님 이름인데 어떻게 아셨냐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밤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식은땀까지 흘리며 악몽을 꾸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밤새 지민이란 이름을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해서 깨워서 지민이가 누구냐고 물으면 시어머니는 겁에 질린 얼굴로 그저 모른다고만 했다고 해요. 시어머니의 꿈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형님이 원한을 품고 시어머니의 꿈에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말을 서슴지 않고 하던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약한 존재가 되어버리니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인과응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뒤로도 잠도 잘 못 자고 병실에서도 할머니들께 구박당하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요양원을 옮길까도 생각했지만 주변에 이만큼 시설 좋고 의료진들이나 간병인들이 좋은 요양원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모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들어간 지 6개월 뒤 밤에 지민이를 부르며 악몽을 꾸시다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형님에게 모질게 대하더니 결국 형님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못하고 한순간에 돌아가셨어요. 부디 하늘에서는 형님을 만나 제대로 된 사과를 하시고 두 분이 좋은 고부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장례 후 저와 남편은 다시 신혼때로 돌아간 것처럼 좋아요.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지 아기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직 입덧 중이라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의 이세가 태어날 생각을 하니 너무 기쁘네요. 요새 남편은 저 대신에 집안일 하느라 힘들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행복하다고 합니다. 아주버님은 아직 혼자이시긴 한데 해외 출장 다니느라 너무 바쁘세요. 그래도 한국에 오실 때마다 꼭 우리 집에 들르셔서 선물을 잔뜩 가지고 오십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아주버님 남편 그리고 저는 서로 더 자주 연락하고 끈끈한 가족의 정을 나누고 있어요. 저에게 있어 시어머니는 정말 끔찍한 분이셨지만 그래도 그분으로 인해 이렇게 좋은 가족들이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형님 역시 처음에는 날카롭고 예민한 분으로 오해했지만 알고 보니 너무 좋은 분이셨어요. 형님이 하늘에서는 아프지 않고 항상 웃을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봄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요새 감기 걸리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날씨는 흐리지만 마음은 행복 가득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